오늘은 16세기 영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16세기 영국이요. 그 지성과 신비주의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또 뒤섞이던 정말 매력적인 시대죠. 맞아요.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존 디 박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존 디 박사, 드디어 이 인물을 다루는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책이 바로 그의 개인적인 기록, 일기인데요. 이걸 딱 펼쳐보면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와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게 그냥 노트에 쓴 일기가 아니고요. 당시 쓰던 낡은 연감, 그러니까 달력 같은 책에 아주 좁은 여백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일부러 남들이 못 보게 하려는 것처럼요. 네, 꼭 세상의 눈을 피해서 자기 자신한테만 보내는 그런 비밀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움이 어쩌면 이 기록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존 디는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거든요. 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신임을 받던 학자였죠.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거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당대 권력자들이나 최고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하나의 사랑방이자 연구소 같은 곳이었죠. 그런 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서 한 위대한 학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토록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의 첫걸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1577년의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기를 펼치자마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름들이 나오네요. 1월 16일 레스터 백작, 필립 시드니경, 다이어경 등이 나의 집을 방문했다. 와, 레스터 백작의 필립 시든이라니. 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인 22일에는 베드포드 백작이 방문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당시 영국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그냥 수시로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의 집이 모트레이크 강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대 지식과 정보의 중심지, 그러니까 일종의 비공식적인 싱크탱크였던 셈이죠. 싱크탱크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지금처럼 대학의 학문의 중심 역할을 완벽하게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존디 같은 박학다식한 인물 한 명이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귀족들이 그를 찾아온 게 그냥 사교적인 목적? 차나 한잔하러 온 게 아니었겠군요. 전혀 아니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을 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이 바로 등장하네요. 1577년 11월 22일에는 윈저에 있는 여왕 폐하께 갔다고 되어 있고 25일과 28일에는 여왕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적혀 있어요. 네, 여왕과 독대를 한 거죠. 특히 28일 기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나는 여왕께 그린랜드, 에스테틸랜드, 프리즐랜드에 대한 폐하의 권리를 설명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린랜드에 대한 권리라뇨? 이게 바로 존디가 단순한 서재의 학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역사,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막 시작되던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론적 근거요? 네, 당시 영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해서 신대륙 개척에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땅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명분이 뭘까? 이걸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그때 존디가 나선 겁니다. 고대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서 심지어는 아서왕 전설까지 끌어와서 보십시오, 폐하. 원래 이 땅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영국왕의 소유였습니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준 거죠. 잠깐만요. 아서왕 전설을 근거로 영토 소유권을 주장했다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신화와 역사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16세기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가 훨씬 모호했어요. 그랬겠군요. 네, 고대 연대기나 전설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존디는 그런 기록들 속에서 아서왕이 과거에 프리즐랜드를 정복했다는 내용을 찾아냈고 이걸 근거로 그러니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영토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의 지식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국가의 운명을 논하던 거물인데 일기장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3월 11일 기록에는 오른쪽 손목뼈 위로 넘어졌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그런 기록도 있나요? 네. 그러면서 히페리콘 기름을 발랐더니 24시간 만에 통증이 놀랍도록 가라앉아서 신께 감사드린다는 아주 소소한 일상을 남겼죠. 정말 의외네요. 정원사를 고용하는 대목도 아주 인상 깊어요. 맞아요. 치즈유계 이발사 월터 후퍼를 고용하여 연봉 5실링에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세세한 계약 조건까지 다 기록해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꼼꼼한 생활인이었는지 엿볼 수 있죠. 동시에 이런 기록들은 그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6월 기록을 보면 사흘에 걸쳐서 40파운드 또 20파운드를 빌리고 맞아요. 결국엔 금목걸이를 저당 잡혀서 27파운드를 빌렸다는 기록까지 연달아 나오더라고요. 여왕의 자문이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혹시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나중에 그가 연금술 같은 것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시 연금술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을 푸는 신성한 학문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의 일기에는 빈센트 머핀이라는 인물이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다면서 분개하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아,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있었군요. 네,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쩌면 그를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든 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평범한 또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다가도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일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혼과 출산이죠. 네, 1578년에 제인 프로먼즈와 약혼하고 이듬해 첫 딸 아서디가 태어나죠. 이때 기록이 참 인상적이에요. 아서디, 새벽 4시 30분경 혹은 25분경 내가 짐작건대 해가 뜰 무렵에 태어났다.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걸 보면 아버지로서의 그 벅찬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기쁨과 슬픔은 늘 함께 온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아침 그의 장인,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극적인 일이네요. 갓 태어난 생명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경험을 단 며칠 사이에 모두 겪은 셈입니다. 네, 아들의 세례식에는 당대의 유력자들이 대부와 대모를 서주면서 그의 사회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아마 그의 내면은 정말 큰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을 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큰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겪어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했을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 일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정말 기이한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꿈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2달 뒤엔 1579년 9월 10일의 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벌거벗었고 피부 전체가 붉고 푸른 십자가가 있는 어떤 종류의 술 장식 직물처럼 무늬로 뒤덮여 있는 꿈을 꾸었다. 와, 굉장히 상징적인 꿈이네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 팔에는 화환처럼 시네미 니일 포테스티스 파시레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꿈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고 피부 전체를 뒤덮은 십자가 무늬는 그가 온몸으로 어떤 신성한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거든요. 온몸으로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그의 팔에 새겨진 성경 구절. 이건 신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계시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심지어 아내의 꿈 이야기도 그냥 평범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그리스 문자로 기록된 부분이요? 네, 1579년 12월 9일 기록을 보면 아내가 꾼 태몽 이야기를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디 부인, 당신은 아이를 가졌소. 그 아이의 이름은 제커라이어스가 되어야 하오. 굳이 이렇게 암호처럼 기록한 걸 보면
그가 이 꿈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비밀스럽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에게 라틴어나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는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였는데요? 신의 지혜가 담겨있는 신성한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문자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남들이 못 보게 하려는 의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인간의 것이 아닌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을 겁니다. 아, 이 꿈은 신성한 비밀이다. 이렇게 표식을 붙여준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신성한 비밀이라. 그러고 보니 바로 그 달 말에 12월 28일에는 나는 로저 쿡에게 소금의 엘릭서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밝혔다는 기록도 나오네요. 소금의 엘릭서라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당시 연금술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세 가지 원리, 그러니까 유황, 수은, 그리고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유황, 수은, 소금이요? 네, 비유하자면 유황이 영혼, 수은이 정신이라면 소금은 육체, 즉 물질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아, 영혼, 정신, 육체. 이해가 되네요. 따라서 소금의 엘릭서라는 건 물질을 변성시키고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물질, 어쩌면 현자의 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을 넘어서 물질 세계의 근본을 바꾸는 비밀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158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그의 생각이나 꿈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직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네, 3월 8일 밤에는 자기 방에서 이상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올빼미 소리 같지만 더 길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10번이나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3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이상한 유성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존 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그가 사는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주변 인물에게까지요. 10월 9일 기록을 보면 바나바스 소리 한밤중에 영적인 존재에게 이상할 정도로 시달렸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의 문을 그냥 두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의 집안으로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의 주변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미지의 존재들이 그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81년 5월 25일 이 모든 것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는 수정구슬을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제안받았고 나는 보았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전까지의 현상들이 소리나 꿈 아니면 간접적인 징조들이었다면 이제는 수정구슬이라는 구체적인 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정말 그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과학자였던 그가 왜 책과 망원경이 아닌 수정구슬에서 궁극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쩌면 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책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지혜 그 자체를 직접 보고 듣고 싶었던 그 갈망이 그를 수정구슬 앞으로 이끈 건 아닐까요?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놀랍고도 기이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그에게 수정구슬을 통해 보는 능력을 제안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수정구슬을 통해 처음으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성과 신앙은 이 신비로운 경험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수정구슬은 존 디에게 무한한 지식의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 아니면 그를 벗어날 수 없는 미궁으로 끌고 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 인물이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의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 디 박사의 일기를 통해 16세기 유럽의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한 명, 그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는 학자, 또 궁정의 조언가로서의 면모를 살폈다면 오늘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158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이 시기가 존 디의 삶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미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친 대학자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뭐랄까,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초자연적인 지혜에 대한 갈망, 바로 그였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기는 바로 그 갈증이 어떻게 그의 삶을 잠식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그의 궤도로 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내밀한 기록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존 디는 신의 계시를 쫓는 위대한 탐구가였을까?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영매와 절박한 귀족에게 서서히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걸까? 그 단서들이 바로 이 시기의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은 1580년 2월 26일의 기록인데 이게 좀 섬뜩해요. 하녀의 방에 끔찍하게 불길이 치솟았다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뭐 단순한 누전이나 실화로 볼 수 있겠지만 디 박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당시 지식인들은 이 세상을 신이 쓴 거대한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책이요? 네. 모든 사건, 심지어 이런 사소한 사고조차 신이 보내는 메시지, 일종의 각주 같은 거라고 본 거죠. 특히 이렇게 반복되는 기이한 현상은 나를 좀 읽어달라고 소리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음악으로 해석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앞으로 다가올 더 직접적인 소통을 예고하는 징조였던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그의 현실적인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해 9월 17일 기록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마차를 세워서 장갑을 벗고 손등 키스를 허락했다고 나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영광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심지어 한 달 뒤인 10월 10일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왕이 직접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까지 했어요. 와... 바로 그 이중적인 모습이 1580년대 초반의 존 디를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한편으로는 여왕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의미를 파헤치고 있었던 거죠. 여왕의 방문이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해주는 뭐랄까 보호막 같은 역할도 했겠네요. 그럼요. 그의 기이한 열구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11월에는 불타는 별, 그러니까 혜성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있네요. 당시 혜성은 국가의 운명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징조로 여겨졌으니 디 박사에게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보였겠어요. 네. 세상에 온통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1581년이 되면서 그 단서들은 더 이상 암시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대담해지죠. 3월 8일 일기를 보면 방에서 이상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올빼미의 비명 같지만 더 길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10번이나 반복되었다고. 이건 불길 같은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제 디 박사는 단순히 징조를 해석하는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탐구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 소리들은 그에게 드디어 저쪽 세계에서 응답이 왔다는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평생의 학문적 탐구가 이제 초자연적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해 5월 25일, 정말 결정적인 문장이 등장해요.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문장. 수정을 통해 무언가를 볼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보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정점의 시작이에요. 흥미롭게도 디 박사는 스스로에게는 영적인 존재를 보거나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위대한 지식인이었지만 영적인 감수성은 뭐랄까 좀 무디었던 거죠.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군요. 네, 수정구슬 같은 매개체를 들여다보고 영적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줄 사람, 바로 영매, 스크라이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록은 그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소통의 도구와 방법을 찾았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이런 엄청난 발견 속에서도 그의 일상은 계속 흘러가요. 딸 캐서린이 태어나고 본인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팔을 1인치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우주의 비밀을 엿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고통과 기쁨을 겪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9월에는 그의 비밀스러운 연구실 내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4년이나 함께 일했던 조수, 로저 쿡이 떠나는 일입니다.
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디 박사가 그에게 100파운드라는 거액과 함께 몇 가지 연금술 실험 비법을 약속하며 보내줘요. 이건 단순한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파격적인데요. 마치 입막음용 돈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일기에는 쿡이 우울한 성정을 가졌고 디 박사의 철학적 교류에 소외감을 느꼈다고만 적혀 있어요. 소외감이라? 네. 이걸 통해 우리는 디 박사의 연구가 얼마나 극도의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죠. 14년을 함께한 최측근 조수조차 핵심적인 대화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거액과 연금술 비법까지 쥐어주며 내보냈다는 건 그의 비밀이 그만큼 위험하고 또 가치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리고 1582년 드디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가꿔놓을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처음 영매 역할을 맡았던 바나버스 솔이라는 인물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예요. 3월 6일 솔이 더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불과 사흘 뒤인 3월 9일 일기에 탈벗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해요. 이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에드워드 켈리예요. 일기에는 그가 찾아왔다고만 적혀 있지만 이 만남은 디 박사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켈리는 디 박사를 만나자마자 수정구를 들여다보더니 이전 영매였던 솔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계시를 천사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해요. 와, 이건 정말 극적인 등장이네요. 기존의 경쟁자를 영적인 권위를 빌려서 단번에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꿰찬 거잖아요. 디 박사로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켈리는 디 박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흔적이 일기에 남아있어요. 흔적이요? 네. 훗날 켈리가 디 박사의 일기장 이 부분에 몰래 이 기록은 수치스러운 거짓말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자 디 박사가 그 밑에다 분노에 차서 이건 탈벗, 그자가 내 책에 부당하게 손을 대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글을 덧붙였죠.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이건 뭐랄까,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기록하려는 학자고, 다른 한 명은 그 기록에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개입하려는 변덕스러운 영매. 이 둘의 기묘한 파트너십이 눈에 선하네요.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의심했던 관계. 그 긴장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4일 디 박사의 깊은 불안을 보여주는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꿈이죠? 자신이 죽은 후에 그의 후원자였던 재무장관 버글리 경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 평생 모은 책들을 모두 불태우려 했다는 꿈이에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꿈인데요. 평생을 바친 자신의 유산이, 그것도 자신을 지지해주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손에 의해 부정당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잖아요. 여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깊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군요. 네, 위대한 학자의 아주 인간적인 나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는 자신의 연구,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신비주의 탐구가 결국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안감이 어쩌면 그를 더욱더 켈리가 보여주는 확실한 계시에 매달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583년 이 불안한 파트너십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바로 폴란드의 대귀족 알베르투스 라스키의 등장이죠. 맞아요. 라스키는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재정적으로도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에게 현자의 돌을 만들 수 있다는 디 박사와 천사와 대화한다는 켈리는 뭐랄까 인생 역전을 위한 마지막 동화줄이었던 셈이죠. 반대로 디 박사에게 라스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영국 궁정에도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라스키는 영국 귀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후원자였어요. 영국 후원자들은 디 박사의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원했지만 그의 신비주의 탐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라스키는 달랐어요. 그는 디 박사의 영적 작업을 진심으로 믿었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디 박사에게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알아주는 이상적인 후원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라스키의 방문은 정말 화려했더군요. 6월 15일 일기를 보면 필립 시드니 경 같은 당대 최고의 명사들과 함께 여왕의 의전용 배를 타고 텀펫을 울리며 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적혀 있어요.
심지어 여왕이 디박사가 라스키를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금화 40엔제를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하죠. 정말요? 네, 그 장면이야말로 디박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비주의적 탐구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나라의 여왕이 자기 궁정 마법사에게 외국의 신비주의자 귀족을 대접할 비용을 직접 대주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디박사의 명성이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이 시기 일기의 마지막 기록으로 이어져요. 9월 21일, 우리 일행은 모트레이크를 떠났다. 라스키 왕자, 나, 켈리,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 우리를 기다리는 두 척의 배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영국을 떠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과 조국, 여왕의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평생에 걸쳐 모은 유럽 최고의 도서관을 통째로 뒤에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폴란드 귀족의 재정적 약속과 영매 켈리가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 그게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가 액션이라고 부르던 그 천사와의 영적 교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한 궁정의 후원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죠. 안정된 학자의 삶을 버리고 유럽 대륙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택한 그의 신념이 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네요. 네, 바로 그 도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시기가 바로 이 여정과 함께 시작되는군요. 디 박사가 영국을 떠나는 배에 오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주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과연 존 디에는 더 높은 소명을 쫓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심차고 교활했을지 모를 에드워드 켈리와 절박한 희망에 기댄 라스키 왕자의 영향력 아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끌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일기는 그가 겪은 사실을 충실히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존 디 박사의 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부분, 바로 디 박사와 그 미스테리한 영매, 에드워드 켈리가요. 네. 드디어 새로운 후원자를 만났죠. 맞아요. 폴란드의 귀족, 라스키 공을 만나서 유럽 대륙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떠나는 그들의 장대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들여다볼 시기는 정말 디 박사의 삶에서 희망과 절망이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유럽 대륙에서 연금술과 영적 탐구의 정점을 맛보는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가장 믿었던 동반자 에드워드 켈리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이 이 일기 속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1583년 9월 21일 드디어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일기에는 이렇게 딱 한 문장에 적혀 있어요. 라스키공, 나, 켈리 씨, 우리 아내들, 내 아이들과 가족들. 우리를 기다리는 두 척의 배를 향해 모틀레이크를 떠났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네요. 그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나는 어쩌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런 대장정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당시 알베르투스 라스키공은 유럽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네. 디 박사의 그 학문적인 명성, 그리고 켈리의 영매로서의 신비한 능력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이 모든 여정을 후원하기로 한 거죠. 디 박사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였을 거예요. 그럼요. 잉글랜드에서는 늘 재정난에 시달리고 또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안정적인 후원 아래서 연금술과 천사와의 대화라는 필생의 과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정말 희망에 가득 찬 출발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일기는 이제 1586년을 비추고 있는데요. 네, 여러 곳을 거쳐서 보헤미아의 트레보나라는 곳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연금술 실험이군요. 네, 1586년 12월 19일의 일기인데요. 켈리가
평범한 금속 1.5온스 위에 모래알 한 톨 크기의 현자의 돌가루를 뿌려서 거의 1온스에 달하는 최고의 금을 만들어냈다. 와,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하던 연금술의 성공 장면 아닌가요? 너무 구체적이라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바로 이 기록이 이 시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열쇠요. 중요한 건 실제로 금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아, 존 디 박사 본인이 이 실험의 성공을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에게 이건 단순한 화학 실험의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걷는 이 길이 옳다는 신의 증표, 그리고 천사의 계시가 진짜라는 확증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 이후에 켈리를 통해 들려오는 그 어떤 기이한 메시지라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군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하는 말인데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술 성공 덕분에 이들은 새로운 후원자인 로젠버그 공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일기에도 바로 나와요. 다음 달인 1587년 1월 18일 로젠버그 공이 켈리를 통해 디 박사의 아내에게 300두카트 상당의 보석과 금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300두카트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었나요?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힘의 균형이요? 네. 이전까지 켈리는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재자였다면 이제는 부와 명예를 직접 가져다주는 원천 그 자체가 된 거죠. 아, 디 박사는 이제 켈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오히려 관계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일기를 넘기다 보면 둘 사이에 뭔가 좀 불판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특히 1587년 7월 19일자 기록은 정말 기이합니다. 우리 아내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추천, A certain kind of recommendation. 추천이라니 너무 평범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일기에 켈리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보면 무언가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차마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돌려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디 박사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논란이 되는 그 사건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이른바 아내 교환 사건입니다. 네? 아내 교환이요? 네, 켈리를 통해 나타난 천사 혹은 영적 존재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져요. 너희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니 서로의 아내도 공유해야 한다고요. 세상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16세기 유럽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디 박사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자신의 평생에 걸친 종교적, 윤리적 신념을 그냥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령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자신이 신의 메신저라고 굳게 믿는 천사입니다. 심지어 금을 만들어내는 기적까지 보여준 존재의 말이에요. 아, 정말 끔찍한 딜레마네요. 여기서 디 박사는 엄청난 내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신의 계시를 따를 것인가, 인간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 그는 이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에 차마 아내를 교환했다고 쓸 수 없어서 어떤 종류의 추천이라는 기묘하고 애두른 표현으로 남긴 거죠. 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갈등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일상은 계속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음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1588년 2월 28일 아들의 탄생이네요. 내 아들이 태어나죠. 이름이 테오도루스 트레보니아누스 뒤에 이름에 트레보나에라는 뜻을 넣었어요. 이 도시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해인 1587년 12월 12일에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켈리의 실수로 등불이 엎어져서 디 박사의 아주 귀중한 책들이 불타버린 사고죠. 아, 학자에게 자신의 책이 불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 끔찍하죠. 그것도 평생을 바쳐 모으고 연구한 희귀한 책들이었다면서요. 게다가 원인 제공이 켈리였다니 이건 정말 관계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었겠네요. 네, 일기에 불탄 책들의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디 박사의 상심이 막 전해집니다.
어떤 책들이었나요? 자카리아스의 연금술 서적, 직접 프랑스어에서 번역한 필사본, 그림으로만 묘사된 천사의 작업이라는 책까지.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책들이네요. 네, 모두 그의 지식의 정수와도 같은 것들이었죠. 이 시기 그의 일기를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땠는데요? 오늘은 연금술 성공으로 축배를 들다가 내일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을 겪고 모레는 아들이 태어나 기뻐하고 글피는 평생의 연구 자료를 읽고 절망하는 시기죠. 와, 희망과 절망, 탄생과 상실이 말 그대로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위태로운 동거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1588년 12월 4일, 디 박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기록이 나와요. 네, 그 결정적인 기록이죠. 나는 에드워드 켈리에게 우리 여왕과 루돌프 2세 황제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나의 수정굿을, 글래스를 주었다. 잠깐만요. 그 수정고스를요? 그냥 줘버렸다고요? 네, 그냥 줘버립니다. 그 모든 천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자 핵심 도구였던 그걸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항복선언 같은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의 양도가 아니에요. 디 박사에게 그 수정구슬, 그가 슈스톤이라 불렀던 그 수정체는 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켈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이 영적 교감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모든 주도권을 켈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이 기묘한 관계에서 발을 빼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너무나 쓸쓸한 결정이네요.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18일 일기에는 더 씁쓸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있죠. 켈리가 그 수정고수를 후원자인 로젠버그 공에게 줬고 로젠버그 공은 그걸 다시 황제에게 바쳤다는 사실을 디 박사가 알게 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평생을 간직해온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려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589년 2월 4일 둘의 관계는 법적인 문서로 공식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네,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켈리에게 연금술, 책들, 수정구슬, 그리고 뼈를 로젠버그 공을 위해 넘겨주었고 그는 그에 따라 나에게 자필못 서명하고 봉인한 면칙증서를 주었다. 네, 수년간의 동고동락, 그 모든 영광과 갈등, 신비로운 체험과 끔찍한 배신이 결국 이 한 장의 문서로 정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증서 한 장을 받은 셈이네요. 네, 이로써 르네상스 시대 가장 기묘하고도 강렬했던 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디 박사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했죠. 한 달 뒤인 1589년 3월 11일 그는 마침내 트레보나를 떠나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기나긴 여정에 오릅니다. 돌아가는 길도 현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브레멘이라는 도시에 머무는 동안 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1589년 8월 2일의 일기예요. 한밤중 지난 꿈에 켈리가 강제로 내 책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모든 걸 다 넘겨주고 헤어졌는데도 네. 꿈속에서까지 그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지식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야말로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오랜 방랑 끝에 그는 마침내 11월 19일 배를 타고 12월 2일 템스강에 도착합니다. 6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떠났던 여정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초라한 끝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는 다시 여왕을 만납니다. 일기에는 정말 짧게 딱 한 줄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리치먼드에서 여왕 폐하를 뵀다. 이 건조한 기록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을까요? 그렇죠. 유럽의 군주들을 만나 화려하게 성공하겠다며 떠났던 늙은 학자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여왕 앞에 선 그 순간의 공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6년 만에 돌아온 존 디 박사. 그의 손에는 연금술의 비밀도 천사의 계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쩌면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텅 빈 주머니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몰락한 천재를 다시 품어주었을까요? 그의 남은 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존 디 박사의 일기 그 마지막 장에서 그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디 박사의 입장이었다면 신의 목소리라고 믿었던 존재가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배반하라는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진실과 광기, 믿음과 자기 기만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궁정을 떠나서요, 보헤미아의 강력한 귀족 로젠버그 영주의 후원을 받게 된 그 과정까지 살펴봤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트레보나라는 낯선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연금술 연구, 그리고 천사와의 소통은 거의 정점을 향해 가는데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여다볼 이 시기의 책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맞습니다. 이 트레보나 시기는 디와 켈리, 이 기묘한 동업관계의 가장 빛나는 성공, 그리고 가장 끔찍한 추락이 공존하는 때입니다. 아마 이들의 여정을 쭉 따라오셨다면 이 시점에서 최고의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의 일기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간결한 기록 속에 엄청난 감전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죠. 뭐랄까,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일상적인 기록들 사이에 관계의 균열을 암시하는 그런 섬뜩한 구절들이 숨어 있습니다. 1587년 기록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죠. 일기를 보면 켈리가 프라하를 자주 오갔다는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그가 이제 디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전까지 켈리는 디의 영매라는 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로젠버그 영주와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이끄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추가 명백히 켈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1월 18일의 기록입니다. 로젠버그 영주가 디의 아내 제인에게 무려 300두카트 상당의 보석과 목걸이를 선물하거든요. 와, 300두카트면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겠네요. 표면적으로는 후원자의 큰 총애를 받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이는데 이 선물에도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호의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 돈과 보석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켈리입니다. 켈리가요? 네.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를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이 디에서 켈리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스승 디와 제자 켈리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이 값비싼 선물은 그들을 영주에게 묶어두는 아주 우아한 형태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의 본업인 영적 활동은 계속되네요. 5월 1일 기록을 보면 디가 굉장히 흥분한 어조로 메신저 미카엘을 보았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 아닌가요? 드디어 켈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천사를 만난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우면서도 또 비극적입니다. 디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염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미카엘을 본 것도 결국 켈리가 주관하는 강신의 도중이었거든요. 결국 또 켈리가 있어야만 했군요. 그렇죠. 즉, 디는 엄청난 영적 환희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궁극의 소통조차 켈리가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자신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기쁨 이면에 아주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죠. 기쁨과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이라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과는 별개로 현실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7월 19일 일기에 두 아내 사이의 일종의 화해 권고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로 로젠버그 영주가 직접 중재에 나서자 켈리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디의 일기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몇 단어가 사실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하는 거죠. 갈등이 단순히 디와 켈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들, 즉 두 가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족 문제로까지 번졌군요. 네,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인 영주가 직접 나서서 중재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였군요. 그런데도 연금술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는 게 신기합니다. 9월 28일 기록은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D가 켈리에게 만들어진 모든 동물의 절반을 넘겨줬다고 나옵니다. 무게가 20온스, 약 567g이나 됐다고요. 여기서 동물은 대체 뭔가요? 아, 동물은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암호입니다. 아마도 변성의 최종 단계에 있는 물질, 그러니까 현자의 돌 자체이거나 그것의 가루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수년간의 영적, 육체적 노동 끝에 얻어낸 첫 가시적인 결실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결실을 동업자끼리 공평하게 나눈 거니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D는 일기에 켈리가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간절히 요구했다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아, 요구했다. 네, 나누었다가 아니라 요구에 응해주었다는 뉘앙스죠. 이제 켈리는 더 이상 D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은 연금술의 성공을 증명하는 동시에 파트너십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성공의 순간조차 관계의 파탄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군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는 정말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터집니다. 12월 12일 켈리의 실험실에서 램프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D의 책들이 타버렸다고요. 네, D와 같은 학자에게는 정말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냥 책이 아니었습니다. 소실된 목록을 보면 수년간 공들여 번역한 자카리아서, 연금술의 전 과정을 그림으로 기록한 유일무이한 필사본 안젤리쿰 오푸스, 그리고 전설적인 연금술사 던스탄의 노트 4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와.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의 지적 생명 그 자체였죠. 특히 그 안젤리쿰 오푸스는 연금술 작업의 시각적 기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건 정말 뼈아팠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히 텍스트로만 전수되는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D에게 안젤리쿰 오푸스는 천사의 계시와 자신의 실험이 결합된 어찌 보면 성스러운 기록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켈리의 부주의로 한줄의 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휴. 이 사건은 마치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쳐올 더 큰 비극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책이 불타는 사고까지 겪었으니 여기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해가 바뀐 1588년의 기록을 보면 이 불안한 동거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1월 13일 기록이 참 기묘해요. 켈리가 크고 놀라운 불친절을 보인 바로 그날 D를 초대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우호적으로 헤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불안정한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죠. 극단적인 적대감과 더 거짓된 친밀함 사이를 오가는 모습은 당시 두 사람이 겪고 있던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D는 이 기록을 남기면서 어떻게든 이 위태로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아직 괜찮아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2월 8일에는 켈리가 중요한 연금술 실험을 합니다. D가 리플리의 책을 읽어주면 그 내용을 듣고 켈리가 연단을 증류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게 연금술에서 중요한 물질인가요? 네, 연단은 산원합인데 많은 연금술사들이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원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재료로 여겼습니다. 아하. 즉, 매우 중요한 실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D는 그저 책을 읽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켈리가 주도하죠. 그걸 지켜보던 D는 일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께서 그의 마음에 자비와 미덕을 내려주시길. 그 기도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켈리가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D는 연금술을 단순히 황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인 수행의 길로 여겼거든요. 네. 그는 켈리가 이 위대한 비밀의 문턱에서 세속적인 욕심이나 지적인 오만함에 빠져서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을 영적인 스승이자 안내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켈리는 이미 그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D의 아들 테오도루스 트레보니아누스 D가 태어납니다. 이름에 트레보니아누스라고 붙인 걸 보면 이 낯선 땅 트레보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과 그들을 둘러싼 파멸의 그림자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순간이죠. 이 이름은 평생 이 아이의 삶에,
아버지 인생의 가장 극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낙인처럼 새겨넣게 됩니다. 그리고 1588년 5월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월 10일 딘은 E.K. 에드워드 켈리가 나에게 위대한 비밀을 열어주었다. 신께 감사드린다라고 써놨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었길래 거의 원수지간이 된 켈리에게 이런 반응이 보인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D의 일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 위대한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내린 명령, 즉 두 사람이 아내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공유하라는 명령이라고요? 그걸 듣고 D가 신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고요?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당시 D가 처했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학문, 그의 명성, 그의 삶의 의미 전체가 천사의 메시지는 절대적인 진실이다 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끔찍한 명령 하나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지난 수년간 자신의 해온 모든 영적 활동과 연금술 연구가 전부 거짓이고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이 끔찍한 명령을 신이 내린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신께 감사드린다는 그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인지부조화를 감추기 위한 어쩌면 필사적인 자기 세뇌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이 성찬을 받았고 나와 내 아내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서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네 사람이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마주한 장면입니다. 종교의식을 통해 형식적인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마지막 구절,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 불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일 텐데 그걸 억눌렀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성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의 관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위기를 겪고도 연금술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8월 24일 D는 켈리의 시연을 통해 신성한 물을 보았다고 기록하며 연금술의 성공을 알립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는데 바로 그 순간의 학문적 목표는 달성한 셈이네요. 네,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죠. 여기서 신성한 물은 아마도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금속을 녹이는 용매를 가리키는 연금술 용어일 겁니다. D는 한편으로는 끔찍한 영적 공포에 시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지적 환희를 맛보는 극심한 내적 분열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 심리적 혼란 속에서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일기를 보면 12월에 D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거울을 켈리에게 그냥 줘버리죠. 네, 그 거울은 흑요석으로 만든 수정구슬로 D에게는 천사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신성한 유물이었습니다. 여왕과 황제까지 탐냈던 물건이죠. 네. 그것을 켈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D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켈리가 그 거울을 로센버그 영주에게 바쳤고 영주는 다시 황제에게 진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의 영적 연결고리였던 물건을 켈리가 정치적인 선물로 써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권력의 이양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공동 작업은 끝났고 켈리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D에게는 완전한 패배였죠. 1589년 D는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2월 4일 그는 가루, 책들, 거울, 그리고 뼈 등 공동작업의 모든 결과물을 켈리에게 넘기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서면 증서까지 받습니다. 이건 마치 이혼 합의서와 같습니다. 하하, 그러네요. 가루는 현자의 도리를 테고 책, 도구 등 공동사업의 모든 자선을 넘겨주고 법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거죠. D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지옥 같았던 곳을 떠나려 한 겁니다. 3월부터 기나긴 귀향길에 오릅니다. 트레보나를 떠나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브레멘까지. 일기 곳곳에 대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을 여행하는 고단함이 묻어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D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큰 성공과 가장 깊은 굴욕을 동시에 겪었던 곳을 떠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업자, 후원자, 그리고 평생의 연구 결과물 대부분을 잃은 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마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켈리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일말의 해방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브레멘에 머물던 8월 2일, 그는 켈리가 강제로 내 책들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끔찍한 꿈을 꿉니다. 모든 걸 넘겨주고 떠나왔는데도 여전히 켈리를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네, 육체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켈리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겁니다. 켈리는 이제 연금술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부와 권력까지 가졌습니다. 딘은 켈리가 자신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 모든 업적의 유일한 증거인 자신의 책들마저 빼앗아갈까 봐 깊이 두려워했던 거죠. 마침내 그해 12월 6년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딘은 템스강에 도착하며 영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리치먼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련하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파란만장한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약탈당해 폐허가 된 모추레이크의 집이었죠. 네, 그의 귀향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유럽 대륙에서 사악한 마법을 부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노한 군중들이 그의 집을 습격해 특히 그의 자랑이었던 방대한 장서를 약탈하고 파괴한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왕과의 만남이 더욱 중요했겠죠. 과연 여왕은 그를 다시 품어줄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이했던 지적 동업 관계가 어떻게 성공의 정점에서 파멸에 이르는지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늙고 지친 몸으로 고국에 돌아온 존디. 그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를 잃었지만 어쩌면 동시에 그를 올가매던 가장 큰 족쇄에서도 벗어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뒤의 책은 자신의 신앙과 지성, 그리고 도덕성이 한계까지 내몰린 한 인간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하자고 생각했던 명령을 그 근원이 신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념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특히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절대적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천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믿을 때 과연 내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은 평생 동안 D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그의 인생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존디 박사는 오랜 유럽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왕의 약속은 계속 공중에 뜬 상태였죠. 네, 맞아요. 삶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책, 바로 그의 사적인 일기 마지막 부분과 그가 직접 정리한 도서 목록을 좀 보면서요.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또 그가 어떤 인간이었고 어떤 지성을 가졌었는지 그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 시기의 일기를 보면 우리가 알던 존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서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뭐랄까, 천상의 존재와 소통하던 그런 위대한 신비주의자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또 안정된 직장을 갈망하고 때로는 지독한 좌절감에 분노하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그의 삶이 어떻게 저물어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던 그의 지적 세계는 또 얼마나 거대했는지, 일기의 마지막 장과 도서 목록이라는 두 개의 창을 통해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592년 일기부터 시작해보죠.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딸 프랜시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네요. 네, 하지만 그 기쁨도 정말 잠시고요. 바로 다음 기록들을 보면 아들 아서가 열병을 앓는 등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바로 이어져요. 이 사람의 삶은 정말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쁨과 걱정이 정말 쉴 새 없이 교차하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요? 당시 최고의 명문학교였던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유명한 학자 윌리엄 캠던을 찾아가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사악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여전히 신비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모습과 기묘한 현자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7월 23일 기록에 신장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그를 평생 괴롭혔던 지병이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죠?
세인트 크로스라는 자선기관의 관리직을 얻고 싶어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버글리경을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의 딱한 사정을 여왕은 정말 몰랐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데 이렇게까지 방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시기 존 디가 겪은 가장 큰 딜레마예요. 여왕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비서관 울리와 토마스 조지경을 직접 그의 집으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마르크라는 적지 않은 돈을 하사하죠. 하지만 디가 원했던 건 이런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위였잖아요. 바로 그거죠. 아,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기록이 나오네요. 12월 4일 여왕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고맙네 디, 약속이란 지켜지거나 깨지기 마련이지 라고 쾌활하게 말했다고요. 이건 대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희망을 주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잊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모호하죠. 마치 그의 오랜 기다림을 갖고 장난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 한마디에 디가 얼마나 애 같았을지 짐작이 가죠. 결국 다음의 해인 1593년에도 그의 분투는 기속되는군요. 네, 런던탑에서 라이튼 주교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꼿꼿한 자존심이 폭발해요. 주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군요. 그러자 디가 거짓말 마시오라고 응수하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평생을 학문에 바친 사람으로서 사기꾼이라는 말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겠어요. 그렇죠. 그의 학문적 자부심을 건드린 겁니다. 한편으로는 연금술에 대한 그의 명성은 여전해서 프랜시스 니콜스라는 사람에게 달을 고정시키고 색을 입히는 비법을 전수해주고 돈을 받기도 해요. 아, 그런 능력으로 돈을 벌기도 했군요. 네, 이렇게 신비로운 지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현실에서는 옆집을 사려다 계약이 파기되는 소소한 좌절을 겪고 또 아내 제인이 유산하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정말 1594년은 그에게 희망과 절망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5월에는 여왕이 그리니치군 개인 정원으로 그를 불러서 천상의 훈계가 담긴 글을 받고 아주 고마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여전히 여왕의 비밀스러운 영적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네, 그가 간절히 원했던 안정적인 직위 추천권은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넘어갔고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아요. 아, 6월 29일자 일기를 보면 그의 깊은 환멸이 느껴집니다. 나는 모든 탄원과 희망이 좌절되었음을 깨달았다. 신께서 달리 인도하실 때까지 궁정과 궁정 생활의 작별을 고한다. 아, 정말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말투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 주여 저를 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쓴 직후에 이런 비극을 겪었으니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마침내 변화가 찾아오네요. 1595년 여왕이 그를 맨체스터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하는군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왕의 기묘한 단서가 붙어요. 네, 맞아요. 그곳이 여기서 너무 멀어서 안타깝지만 곧 근처에 더 좋은 자리를 찾아주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자리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지만 그의 학문적 고향인 런던, 그의 모든 것이 담긴 도서관으로부터 그를 떼어놓는 사실상의 유배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1596년 2월 그가 맨체스터에 도착하면서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연금술, 찬사와의 대화, 여왕과의 만남 같은 신비롭고 거대한 이야기들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온통 저급한 논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평생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여왕과 황제에게 조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맨체스터에 가서는 누가 11조로 낼 옥수수를 몇 자루 더 가져가느냐 같은 문제로 지역 유지들과 싸워야 했던 거죠. 그가 느꼈을 지적인 모멸감과 환멸이 일기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대학 동료들과의 갈등도 심했던 것 같고요. 특히 올리버 카터라는 인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나와요. 1598년 일기에는 라틴어로 나의 쓰라림, 그러니까 아마리투드 메아라는 구절까지 등장하는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그는 학자로서의 끈을 놓치려고 노력했어요.
고고학자 해리 세빌이나 지도 제작자 크리스토퍼 섹스턴 같은 당대의 다른 학자들과 교류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학문적인 맥을 이어가려고 했군요. 네. 하지만 근본적인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1600년에는 문법학교를 방문하고는 모든 학생들에게서 큰 결점을 발견하여 심히 비통했다고 적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의 높은 지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일기의 마지막 기록들은 왠지 그의 과거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밤중에 현자의 돌을 만드는 꿈을 꿨다는 기록도 있고 오래전 자신의 조수였던 로저 쿡이 다시 나타나 화학적 과정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죠. 특히 바르톨로뮤 힉맨이라는 인물이 기록했던 거짓된 영적 행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장면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삶에서 실패했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한 시대를 스스로 정리하는 의식처럼 보여요. 어쩌면 과거와의 결별을 고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601년 일기는 정말 툭 끊겨버립니다. 네, 맞아요. 돈을 빌리고 아들 아서가 로저 쿡의 계획이 수상적다는 걸 발견하고 친구가 방문했다는 정말 단편적인 기록만 남긴 채로요. 이것만 보면 존 디라는 인물이 결국 생활고와 인간관계에 시달리다 초라하게 쓰러져 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일기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의 진짜 세계, 바로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당신이 함께 보내주신 책, 바로 그가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인 1583년에 직접 작성해둔 모트레이크 자택의 도서 목록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목록을 보시는 당신도 존 디의 서재라면 당연히 온갖 마법 주문이나 연금술 비법서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목록의 첫 부분을 보면 놀랍게도 당대 최첨단 과학 서적들이 가득해요. 로저 베이컨,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진 존디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을 깨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아,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목록을 보면 로저 베이컨의 저작이 유독 많은데 노화 방지, 실험과학, 형이상학에 관한 책들이죠. 또 광학에 관한 알하젠의 책처럼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식이 담긴 책들로 서재를 채웠던 겁니다. 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3,000파운드를 썼다고 하는데 이건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정말 16세기 과학연구소의 필독 도서 목록 같네요. 그럼 철학이나 고전 쪽은 어땠나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티우스, 플라톤의 파이돈,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인문학의 핵심 고전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한 고전 인문학자이기도 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쓰인 옛 연대기나 역사서들을 수집했는데 이는 그가 여왕에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사용했던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연금술이나 신비주의 책들도 많이 있네요. 라이문두스 룰루스의 책들이나 현자의 돌에 관하여 비밀스러운 영혼의 묵시록 같은 제목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책들이요. 그렇죠. 그의 지적 호기심이 정말 경계가 없었다는 게 느껴져요. 이 목록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점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네. 44번 목록을 보면 타는 거울에 관한 가장 오래된 소책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집자의 주석을 보면 바로 이 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포물선의 초점 개념이 언급된다고 해요. 와, 과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 그 귀한 책이 뒤에 서재에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또 D가 책에 직접 남긴 메모들도 재밌어요. 47번 목록인 그리스어 보이티우스 책 옆에는 1584년 7월 28일 이 책을 크라쿠프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적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모가 있죠. 어떤 거요? 로저 베이컨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어떤 책 옆에는 라틴어로 의심스럽다, 즉 뚜비토라고 써놨어요. 아, 뚜비토. 바로 그 뚜비토라는 한 단어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책에 쓰인 모든 것을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자였던 거죠. 천사의 말을 기록하면서도 인간이 쓴 책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메모를 남기는 사람이었다.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건 이 위대한 도서관이 그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대부분 약탈당하고 흩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에 이 목록을 작성한 게 마치 자신의 지적 세계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남겨두려는 예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정말 기적적으로 엘리아스 에이슈물 같은 후대의 수집가들이 그의 일기 일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내면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개의 문서를 통해 한 위대한 지식인의 두 얼굴을 보게 된 셈이군요. 그렇죠. 일기 속에서는 재정 문제와 세속적인 다툼에 고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도서 목록에서는 시대를 초월했던 거대한 지성의 흔적을요. 그의 비극은 어쩌면 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당시 세상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항해술 같은 분야에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연금술이나 신비주의 같은 분야에서는 시대의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죠. 그는 늘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는 1601년에 끝나지만 그는 그 후로도 7, 8년을 더 살았습니다. 결국 맨체스터를 떠나 모트레이크로 돌아왔고 노년의 빈곤 속에서 여전히 현자의 도를 찾으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 네,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7, 8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맨체스터 시절의 일기처럼 쓰라림과 환멸로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지식의 끝에서 더 이상 일기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어떤 평온이나 다른 차원의 지혜를 발견했던 건 아닐까요? 네, 그의 마지막 침묵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